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 탄생. 2. 일본은 한국산 KF-21을 질투한다. 3. 사프-21이 탄생할 수 있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기대.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2000년대 이전까지는 전 세계가 글로벌화의 기쁨을 느끼며 자국 공장 대신 인건비가 저렴하고 환경 규제가 거의 없는 지역으로 공장과 일자리가 몰려갔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되며 역사상 전례 없는 경제 발전을 이루며 글로벌 패권을 놓고 미국과 경쟁하는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국가 경제 발전과 군사력 강화와 함께 주변 국가에 대한 압박과 견제가 강해졌으며 2030년까지 GDP를 기준으로 미국을 넘어설 것을 목표로 선언하면서 미국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긴급한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은 한국을 비롯한 유럽과 서방의 동맹국들에게도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인 IRA를 넘어서는 8년간 2,800조 시장 독점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국은 더욱 강력한 경제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2월 7일 워싱턴의 하원 본회의장에서 국정연설을 진행했고 대통령의 이름으로 미국의 도로와 다리 그리고 고속도로는 전부 미국 제품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목재와 철강부터 케이블까지 미국산 제품의 사용을 보장할 것이라며 이는 새로운 국제무역 규칙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천명한 바이 아메리칸의 핵심은 그동안 미국의 산업계를 점령한 중국산 소재에서 탈피해 자체적인 구매 조달 시장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자국산 소재를 적극 활용해 중국으로 가는 경제적 이익을 원천 차단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미국 내 건설 토목과 같은 인프라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며 그 규모는 자그마치 2,800조 원에 달한다는 시장조사 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이 나오자 미국 내 상당수 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미국에 수출하던 한국 기업들이 손해를 볼 것이란 분석이 나왔지만 공급망에 타격을 입게 될 미국의 기업들이 정상적인 사업활동에 지장이 생길까 우려하며 이번 정책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마치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중국의 호주에 대한 무역 제재처럼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줄 알았던 정책이 오히려 미국의 경제 발전과 공급망을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전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행보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2,800조 원 규모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 역시 글로벌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 내 제조업과 건설 경기를 끌어올려 일자리 창출과 경제난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회성 정책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좋은 이벤트가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특히 기업들 입장에선 오히려 더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건국 이래 사상 최대 인프라 투자가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미국 내 생산 능력은 이런 대규모 투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8년간 2,800조 원에 달하는 이번 투자는 주로 철도와 고속도로, 석유화학 산업과 철강산업 발전소와 케이블 그리고 전자산업까지 대부분의 인프라 건설과 제조업 분야에 걸쳐 있는데 미국은 의와 같은 산업 분야의 상당 부분을 한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에 걸쳐 수입하는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 산업 분야마다 다르지만 위의 산업들 중 대략 54%가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데니 대부분 인력 위주의 노동 집약형 산업이라 단기간에 국산화하기란 어렵다는 소식입니다. 즉 정부의 정책으로 해외 수입이 완전히 막힌다면 미국 내 수요가 폭발해 가격이 급등할 것이며 현지 기업들은 장비와 부품을 비싸게 조달하게 되고 높아진 단가는 공사 비용과 건설 비용에 반영되어 국가 전체의 예산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무엇보다 우려되는 사항은 미국 내 인건비와 생산원가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금처럼 고금리 현상에 원가가 높아지는 건 기업들도 상당히 두려워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높아진 생산 단가는 쉽게 내려가지 않으며 바이 아메리칸 정책으로 반짝 수요가 생긴다 한들
이번 정책이 끝나면 많아진 생산량을 수출로 돌려야 하지만 미국의 높은 원가로 생산된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을 통해 잠깐의 붐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원가 상승으로 도미노 물가 상승이 유발되고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세계 시장에서 설 자리가 사라지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내 기업들은 중국의 제품은 수입하지 않아도 대체재가 있지만 한국의 수출 품목은 높은 기술력과 독점 생산으로 사실상 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수입해야 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한국은 90년대 이후 미국을 상대로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수십조 원의 흑자를 올리는 전통적인 대미 무역 흑자국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반도체 등 제조업체부터 석유화학 선박 그리고 철강 제품과 중화학 공업, 철도와 차량의 핵심 부품과 건설자재와 장비 그리고 고압 케이블까지 산업 전반적으로 쓰이는 필수 소재들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 산업계에서 한국산 부품과 소재가 쓰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하는 중국과는 다르게 한국의 제품들은 품질과 기술력을 갖춰 대체하기 어려운 상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정책에 우리나라 철도와 철강 수출 건설 자재와 장비 기업들과 발전소에 필수적으로 납품되는 케이블 관련 기업들까지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만 미국의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란 주장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이 애초에 품질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했다면 한국산 제품을 수입해 사용할 일이 없다는 것으로 이미 미국산 제품은 원가와 기술력 면에서 뒤처져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미 미국산 원자재를 사용한다는 방침에 한국 이외에 중국산 대체재를 쓸 수도 없으며 자체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1인당 국민소득 세계 최상위권에 있는 미국이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지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입니다. 건설 장비업체들은 이번 정책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수출 비중이 상당한 국내의 중장비 제조업체인 두산 바켓은 아예 미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오히려 미국산 우선 정책이 실현되면 수혜를 보게 될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미국의 IRA 정책으로 전기차와 배터리가 미국 내 생산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오히려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점령하게 된 상황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배터리 기업들은 사실상 없다시피 하며 유일하게 테슬라만이 자체적인 배터리 생산 시설을 구축하겠다 발표했지만 원재료 공급망부터 공장 건설과 배터리 관련 기술력 확보까지 산 넘어 산 수준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테슬라는 전기 차량 주행 관련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강점이 있지만 배터리 산업은 사실상 화학 분야이기에 테슬라가 기존에 고수하던 분야와는 거리가 있어 공격적인 시장 진출과 확장이 불가능해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 배터리에 더욱더 의존하게 된다는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연간 수출 물량 270만 톤으로 쿼터제가 적용되고 있는 철강업계는 이번 정책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쪽은 태양광과 수력 풍력 발전 기업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먼저 미국 내 태양광 시장은 한국 기업들이 사실상 점령하고 있으며 중국에만 공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계 태양광 업체들이 퇴출되는 수순이라 미국 내 공장을 확보한 한국 기업들의 시장 지위는 더욱더 튼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발전용 터빈 장비와 같은 경우엔 국내 경쟁업체들 이외에도 미국의 공장을 가진 기업들이 없어 바이 아메리칸 정책이 실시된 이후에도 수출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기업들 중 일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정책을 지켜보다가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면 얻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번 인프라 사업에 5G 통신망을 비롯한 광대역 통신망도 수십조 원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의 5G 통신 장비는 사실상 삼성전자가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미국 내 통신 장비 점유율은 중국이 50%로 1위였지만 국가안보와 직결된 통신 장비 사업을 중국에 맡길 수 없다는 미국의 정책으로
대거 한국산으로 수요가 옮겨오고 있습니다. 2022년엔 미국 내 중국산 통신장비 점유율이 10%대 수준으로 낮아지며 낮아진 만큼의 점유율을 전부 한국의 삼성이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미국 자체 통신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 없어 미국 당국은 이번 바이 아메리카 정책에 광대역 통신장비 사업도 포함시키고 있지만 해당 장비를 공급할 자국 기업이 없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통신장비에 중국산 제품을 도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국산 장비의 점유율이 갈수록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국은 이번 정책으로 자국 내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이지만 사실 진정한 목적은 바이든 행정부가 차기 대선 승리를 목적으로 공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글로벌 시대의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자국 기업들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국산 제품과 기술력을 밑바탕으로 한 경쟁력이 있다면 굳이 수입해 사용할 이유가 없지만 경쟁력 없는 분야에서까지 국산화를 고집하다가 큰 낭패를 본 기업과 국가들이 한두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 일본의 미쓰비시가 제트 여객기 시장에 진출하려는 목적으로 11조 원의 연구개발 비용과 15년 이상의 연구개발 기간을 들였지만 결국 단 한 건의 수출과 판매를 이뤄내지 못하고 시장에서 철수한 사례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세계 제트 여객기 시장을 양분하는 보잉과 에어버스도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게 여객기 관련 주날개와 꼬리날개, 동체와 랜딩 기어 시스템 등 다양한 부품을 생산 맡기고 있는 만큼 경쟁력 있는 기술의 적절한 도입은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5세대 전투기 실전 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세계 각국은 각자 환경에 적합한 최첨단 미래 전투기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첫 비행에 성공한 사실이 외신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페인 언론에서는 이번 일에 대해 한국의 5세대 군용기인 KF-21 보라매가 첫 비행에 성공해 기술력을 세계에 과시했다고 글로벌데이터가 밝혔다. 라고 전하며 한국의 기술력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도면에서 첫 비행까지 전투기 설계를 놀라운 속도로 진행한 점에서 가장 분명하다. 5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투자는 한국처럼 되고 싶어하는 우방국가에 KF-21을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나라가 되었고 KF-21은 2026년까지 20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완료한 후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2032년까지 그중 120대가 한국 영공을 지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소식이 일본에 전해지자 열도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들이 좌절한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기존의 F-2 전투기의 후계기로서 네트워크 중심 전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F-3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가칭으로 정확히는 일본 항공자위대의 차기 자국산 전투기 FX 개발 계획 위 줄임말인데요. F-3은 F-15J 위 제공권 확보, 유지 임무를 승계하고 강력한 센서 융합 및 네트워크 사격 능력으로 적선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등에 대항하는 카운터 스텔스를 주목적으로 하는 슈퍼하이급 제공 전투기 사업입니다. 기술적으로나 성능적으로나 5세대 그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었죠. 이들이 과거 FSX 사업 당시 엔진 국산화를 하지 못해 미국에 의해 끌려다녔었던 교훈으로 자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에 총력을 쏟을 셈이었습니다. F-2 전투기의 대체 물량으로 100대가량 생산될 예정이었고 개발비만 1.4조 엔, 양산, 배치 및 수명주기 비용, LCC를 포함한 총 사업 예산은 5조 엔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성공적으로 완수하기만 한다면 일본이 그들의 바람대로 아시아에서 군사강국으로 우뚝 서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꿈은 허상에 불과했고 일본 사람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자체 개발한다고 몇 조의 돈을 쓰더니 자국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결국 록히드 마틴이랑 공동 개발한다고 통보한 것부터 문제였습니다. 당시 일본 군사업계 관계자는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공동 개발이 제2의 아파치가 될 거라는 걸 잘 안다.
미국은 공동 개발할 때 한 번도 핵심 기술을 알려주지 않는다. 엔진룸은 열어볼 수도 없다. 그리고 일본 현지 조립 단가도 최종적으로는 몇 배는 오른다. 우린 미국의 손에서 놀아날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애초에 F2 전투기의 후속 모델로 F3 개발에 투자를 늘리며 적극적으로 6세대 전투기를 완성하기 위해 미쓰비시 중공업, 록히드 마틴이 함께 F-22와 F-35 스텔스 전투기의 기술적 하이브리드를 원했지만 막대한 예산과 미국의 완전한 기술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압도적입니다. 애초에 F-3은 시작부터 그저 일본 특유의 겉모습만 포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잘 나타나는 맹점이 두 개 존재합니다. 미국 국방 및 국제정치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르면 그 첫 번째 이유는 6세대 전투기를 운운하기에는 5세대 전투기조차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계적으로 진행되어도 제대로 실현이 될까 말까한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가 제대로 된 5세대 전투기조차 만들지 못하는 나라에서 가능하냐는 의문이 든다는 것인데요. 두 번째로는 6세대 전투기에 적용될 기술들은 아직 검증되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른 단계라는 것입니다. 1993년부터 컨셉이 잡히기 시작한 F-35가 실제로 운용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무려 26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35에는 해결해야 할 기술적인 문제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사실상 일본이 F-3이 한국의 KF-21처럼 자체 개발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것은 힘들다는 관측이 압도적입니다. 이에 일본은 자체적인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FX 사업을 영국의 템페스트 사업과 아예 합치기로 결정했는데요. 실제로 7월 14일 로이터 통신은 일본의 FX 사업이 영국의 템페스트 사업과 한 개의 단일 프로젝트로 합쳐질 것이며 연말까지 합의될 예정이라고 독점 보도했습니다. 다시 말해 일본의 계획이 완전히 엎어졌다고 봐도 되는 상황에 한국의 이번 소식을 전해들은 일본인들은 겉만 번지르르 했던 자국의 실태에 대한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일본 군사 전문가가 이번 상황에 대해 분석한 글의 댓글창에서 뜬금없이 한국을 비난하며 그 회포를 풀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이 전략적 겸손이란? 이라는 제목의 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2022년 7월 19일 첫 비행에 성공한 한국 KAI의 신형 전투기 KF-21 보람에는 아시아에서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 국가가 되는 실용 스텔스기로 한국에 있어서는 최초로 전투기형부터 개발한 기념해야 할 기체입니다. 이 기계에 대해서는 성능도 성능이지만 다양한 점에서 일본이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대표적인 점은 제조사인 KAI 스스로가 KF-21을 최신 세대기로 내놓지 않은 점입니다. 애초에 일본보다 먼저 실용 스텔스 전투기를 완성시킨 한국은 이전부터 군용기의 개발에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프로펠러 연습기의 KT-1을 1993년에 첫 비행시키고 2002년에 첫 비행한 연습기 T-50은 경공격형의 FA-50도 포함해 필리핀, 이라크 등 4개국에 수출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 비행한 KF-21에 대해 KAI는 성능면에서 전투기의 세대 구분을 성능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하면서도 제4.5 세대라고 칭하며 보잉 F/A-182, F 슈퍼호넷과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같은 4.5 세대 전투기와 F-22 랩터, F-35 라이트닝 이와 같은 제5세대 전투기 사이의 능력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KF-21을 4.5 세대로 정의하는 것은 웨폰베이를 사용하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이 KF-21을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하는 데는 성능 이외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굳이 4.5 세대기라고 자칭하고 있는 것은 수출의 성공에 의한 자국 산업 발전 때문이라고 관측됩니다. 높은 성능은 오히려 주변국과의 군사 균형을 무너뜨리고 긴장을 높일 수 있죠. 반면 0.5라고 하는 차이라면 배치 후의 업데이트로 5세대기가 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수면 밑에서 어필하기도 좋습니다. 여기에 T-52 수출을 성공시킨 KAI의 전략적인 계산을 볼 수 있습니다. 전투기의 수출 경험이 없는 일본보다 해외 세일즈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그는 일본이 한국보다 늦었다는 사실을 강하게 지적하며 일본 군사업계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자국을 생각해 당연한 말을 하는 것인데 일본인들의 반응은 참담했습니다.
신칸센에 맞서 최고 속도를 이겼다고 해서 신칸센의 운용 안전을 이긴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적 전투기를 쏘아 떨어뜨릴 수 있는지, 쏘아 떨어지는지의 차이일 것이다. 움직이는 적을 만들어도 전략상 의미는 없다. 국산 음속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기쁜 모양인데 고장, 유지보수, 운용에 문제가 있다면 의미가 없다.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 생각하는 것과 써먹는 방법의 차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일본에 있어서는 참고도 위협에도 상대도 되지 않는다. 그 비행기 날아? 착륙할 수 있니? 추락은 착륙이 아니야. 한국에서만 품질 관리한다니 안심이 안 돼. 사는 나라가 있을까? 아직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뒤늦게 나올 것이 뻔하다. 구입을 검토하는 나라는 KF-21이 상태를 보면 그만둬야 할 거야. 재밌는 것은 추천 메뉴에서 싫어요가 많이 달린 댓글들은 오히려 정상적이었습니다. 일본은 어느새 한국의 모든 분야에서 지고 있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기술 개발을 늦추거나 일본 경제를 망치고 일본의 경영자들이 눈앞의 이익에 사로잡혀 돈 드는 기술의 개발을 안 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은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 자리를 차지하며 조선, 항공기, 자동차, 전자산업에서도 일본은 거의 따라잡혔다. 드론에서도 일본은 유럽과 미국에 10년 뒤처져 최근까지 방위성은 중국제의 드론을 사용해 기지의 보안이나 공중 촬영에 사용하고 있어. 기지의 정보는 중국에 누설되고 있다고 미국에 지적당한다. 최근에는 국산화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국산화는 아직 한국에 뒤떨어진다. 임금도 한국이 더 많이 주고 해외 진출도 한국이 부지런하다. 일본의 정치인은 일본을 좀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일본은 갈라파고스 제품이 특기니까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겠답시고 용쓴다. 일본인의 이상한 자존심이 일본을 이륙국으로 만들어버렸다. 싸고 적당한 성과의 제품을 필요로 하는 국가는 얼마든지 있다. 자국의 산업 발전이나 기술 향상을 생각하고 있다면 일본보다 훨씬 똑똑하네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한편 세계는 빛 좋은 개살구였던 일본의 F3보다 실질적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성과를 보여주는 한국의 KF-X 사업에 훨씬 주목하고 있습니다. 야심차게 돈을 쏟아붓는다고 광고해놓고 별다른 소식이 없는 일본의 상황과 달리 한국은 이미 상당한 미사일 전술과 AI 기술을 접목해 자주 국방을 위한 준비를 빠르고 꾸준하게 해온 결과 KF-21이 초도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차기에는 한국이 더욱 가성비 좋은 6세대 전투기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전 세계 업계는 보고 있으며 중국 역시 일본보다는 KF-X를 몹시 경계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공적으로 비행 실험을 마친 KF-21 CJ-2호기. 얼마 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베일에 쌓여있던 CJ-2호기만의 테스트 임무가 공개되었는데요. 이를 보고 뜻밖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KF-21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내비쳐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잖아도 인도네시아가 지속적으로 개발 분납금 관련 불량한 태도를 보여 심기가 불편했던 한국은 이참에 사우디와의 방산 협력으로 갈아탈 마음으로 인도네시아에 최후 통첩을 날렸다고 하는데요. 빈살만은 사우디의 차기 권력 1순위이기 때문에 국빈으로 의전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기업 총수들뿐만 아니라 정부 인사들과도 많이 접촉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빈살만은 네옴시티 관련 협력은 물론 양국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발전시키는 협력 역시 약속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협력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럴 만한 배경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군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유명합니다. 첫 번째는 어마어마한 국방비 지출이고 두 번째는 그만한 돈을 먹고도 약해 빠진 오합지졸이라는 점입니다. 오일머니가 차고 넘치는 사우디의 국방비 비중은 GDP의 무려 8%가 넘습니다. 작년 기준 사우디의 국방비는 466억 달러로 하나 63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돈을 들이붓고 있는데도 숙련도나 전술, 작전 능력 등이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사우디 정보부장을 맡고 있는 투르키 알파이짤 왕자의 발언이었습니다. 우린 작전 같은 건 하지 않소.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아는 거야 그저 수표를 써주는 정도지. 라는 말을 꺼낸 것입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도 예멘의 반군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우디군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월등한 장비 격차를 가지고도
반군을 상대로 쩔쩔매고 있는데요. 사우디군의 졸전 사례는 대표적인 것들만 꼽아도 기상천외한 수준입니다. 탄약과 차량, 기밀 서류들까지 통째로 노획당하는 것은 일상 다반사고, 식량이 풍부한 보급창을 수시로 점령당해 반군들에게 밥까지 챙겨주고 있죠. 이들이 이렇게까지 무능한 것은 군내의 구조적 문화적 문제 때문입니다. 사우디군의 지휘부와 장교들은 전원 왕족이나 귀족들입니다. 이들의 계급과 승진은 어차피 성과가 아닌 가문의 힘으로 정해지고 조직의 계급이 아니라 족벌과 친분 관계가 더 크게 작용하다 보니 지휘체계가 서질 않습니다. 게다가 사우디는 국가나 민족 개념보다는 부족과 족벌 개념이 더 강한 사회다 보니 애국심이라고 할 것이 약하고, 심지어 대부분 병력은 사우디의 일말의 연고도 없는 용병들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비싼 장비를 그만큼 사서 들려줘도 하나같이 오합지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싼 무기를 사주는 데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쟁으로 시작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사우디가 오히려 원유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내비치자 미국이 무기 수출을 이용해서 사우디의 고삐를 채우려고 한 것입니다. 미 상원은 사우디가 원유 감산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고 있다며 행정부에 무기 판매를 포함해 사우디와의 모든 안보 협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우디 측은 미국이 이렇게 나왔는데도 석유를 증산하진 않았습니다. 도리어 협상을 위해 사우디를 찾은 바이든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굴욕을 줬죠. 이 사건으로 자존심을 구긴 것은 결국 미국이었지만 사우디도 당분간 미국 무기를 받는 걸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우디가 미국과 거래를 추진하던 무기 중에 5세대 전투기 F-35가 끼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우디 공군의 주전력은 현재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F-15입니다. 4세대와 4.5세대로 구성된 만큼 그 허점을 미국의 F-35를 사와서 메울 계획이었는데 뜻하지 않게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우디는 아쉬운 대로 대안을 찾아 나섰는데요. 처음 그 물망에 오른 것은 중국의 5세대 전투기 FC-31이었습니다. 해외 군사매체 밀프레스는 지난 8월 러시아의 군사매체 세계무기거래분석센터를 인용해 사우디가 중국으로부터 FC-31이 도입을 위한 예비협상에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사우디와의 협상 과정에서 FC-31에 대한 기술 이전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제2-35로도 불리는 FC-31은 일단은 5세대 전투기기는 하지만 그 평가는 박한 편입니다. 일단 FC-31은 기존의 제2-20과의 경쟁에서 밀려나 중국 내에서조차 채용이 불투명합니다. 또한 외형부터 제식번호까지 미국의 F-35를 베껴놨는데 내부는 그럴 수 없었을 테니 실제 성능은 F-35에 준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죠. 하지만 현존하는 5세대 전투기 자체가 선택지가 많지 않은데 사우디의 주적인 이란은 같은 레드팀인 중국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란은 사실상 FC-31이 잠재적 운용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란이 이렇게 5세대기를 운용하게 된다면 그 성능이 정말 심각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서야 사우디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든 이란에 뒤처지지 않게 5세대기를 실전 배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일발의 상황에서 사우디는 일단 이란과 같은 FC-31에 관심을 보인 것인데요. 하지만 관련 소식이 보도된 지 거의 3개월이 지났는데도 그 이상의 진전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우디가 실제로 FC-31을 도입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사우디가 미국과 잠시 사이가 틀어졌다고는 하지만 중국 무기를 구매해버렸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비교하면 차원이 다릅니다. 국가 간의 무기를 거래한다는 것은 동맹에 준하는 방산협력을 약속한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무기 운용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밀 정보를 공유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서방의 무기를 이미 산더미처럼 사놓은 사우디가 갑자기 중국 무기로 노선을 변경하게 되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사놓은 무기와 새로 산 무기를 동시에 운용하기를 바라게 마련입니다. 미제 전투기용 미사일 1개를 중국 전투기로 사용하기 위해서도 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상당량 교환해야 합니다. 사우디가 FC-31에 관심을 갖자마자 중국이 기술 이전까지 해주겠다며 발벗고 나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 이런 상황을 눈뜨고 지켜볼 리가 없습니다. 사우디가 만약 조바심에 중국 무기를 구매하게 되는 순간
미국은 사우디에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우디가 아무리 원유라는 믿는 구석이 있더라도 이런 상황이 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을 겁니다. 결국 사우디는 다른 대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이때 등장한 것이 한국입니다. 최근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CJ-2호 기가 비행에 성공한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하지만 2호 기가 맡는 역할이 무엇인지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죠. KAI는 동일한 사양의 CJ기를 여러 개 만들어서 서로 다른 테스트 임무를 맡김으로써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중 2호 기가 맡은 주요한 역할은 하중 시험, 외장 분리 실험, 고바등각 시험의 세 가지입니다. 하중 시험과 외장 분리 실험의 경우 무장 투사 능력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탑재 무장이 가하는 하중을 기체가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 작전 상황에서 외장 탑재한 무장을 문제없이 분리하고 투사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게 될 것입니다. KF-21의 경우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코어, AMRAAM과 사이드와인더를 대체하는 국산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아직 연구 단계이지만 의성 공중 발사 플랫폼까지 다양한 무장을 탑재하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실험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바등각 시험의 경우 기동성에 관련된 실험인데요. 바등각 즉 동체와 진행 방향 사이의 각도가 어느 정도까지 벌어져도 비행 상태의 유지가 가능한지를 실험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기술을 얼마나 들어올려도 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전투기의 경우 이 바등각이 높을수록 그 유명한 코브라 기동과 같은 역동적인 기동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KF-21의 외형은 미니랩터라고 불릴 정도로 F-22랩터와 닮아 있는데 F-22가 무려 60도라는 극단적인 고바등각을 견디는 것으로 유명한 만큼 KF-21에 거는 기대도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KF-21의 성능과 추후 5세대 이상으로 발전하는 업그레이드 계획은 사우디가 군침을 흘릴 만도 했습니다. 중국의 FC-31은 아직 개발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고 이란과 같은 사우디의 적성국이 이를 손에 넣을 때까지는 아직 유예기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사우디는 인도네시아의 뒤통수로 개발비 환수에 애쓰는 KAI에다 오일머니를 대주고 KF-21이 개발에 참여하는 선택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KAI는 얼마 전 인리와 분담금 납입 일정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이는 사실상 인리의 스케줄대로 분납금을 내놓지 않으면 사업을 원만히 진행할 수 없다고 최후 통첩을 날린 셈입니다. 여기서 사우디의 투자가 들어오게 되면 한국 입장에서는 인리를 더 안고 갈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사우디를 사업에 끌어들일 수 있게 한국이 더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는데요. 빈 살만 왕세자의 동생인 칼리드 왕자가 비행시간 1000시간에 달하는 베테랑 F-15 파일럿임을 언급하며 더 좋은 전투기에 관심이 없느냐며 러브콜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BO-2와 천궁-2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던 사우디도 이참에 한국과 더욱 전폭적인 방산 협력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합작으로 KF-21이 사우디판인 사프-21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기술력을 바탕으로 점점 더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방산. 부디 사우디에서도 대규모 방산 거래의 낭보가 터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